허가도 없이 부대에 들어오겠다고? 여긴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놀이공원이 아니야. 젊은 군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군. 내가 이 부대를 창설한 사람이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노인네, 헛소리 그만하세요. 창설자라고요? 증거는요? 여긴 군사시설입니다. 민간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군 통제 위반이에요. 노인이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이는 냉소를 머금은 채 낡은 사진을 툭 내밀었다. 이딴 구닥다리 사진 하나로 뭘 증명하겠다는 겁니까? 그 순간 밤하늘을 가르며 헬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시간에 헬기라니 비행 금지 시간 아닙니까? 당황한 병사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다. 저기 소장님께서 직접 뛰어오고 계십니다. 모든 시선이 노인에게 향했다. 그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 강원도 인제군의 작은 시골 마을의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시계는 아직 4시 분. 하지만 태산의 눈은 이미 열렸어요. 83세의 노인이지만 60년 넘게 이어온 군인의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정시에 기상 완료. 태산은 무릎이 아파도 허리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아침 점호를 했어요. 평생 부대원들 앞에서 했던 그 의식을 이제는 혼자서 합니다. 씻고 나와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상복과 오래된 군복이 나란히 걸려 있었어요. 태산의 손이 잠시 군복에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어요. 오늘은 민간인이다. 낡은 찻잔의 보리차를 따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들은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강 소장님, 심장 상태가 많이 악화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차가운 진단서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태사는 서류를 손에 들었다 내려놓았다를 반복했어요. 의사는 6개월을 예상했지만 군인인 그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왔습니다. 내게 남은 건 3개월. 아니, 어쩌면 2달일지도. 창밖으로 동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생을 국가와 군대에 바쳤는데 이제 남은 건 텅 빈 집과 오래된 사진뿐이었습니다. 태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안방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열쇠로 자물쇠를 풀자 낡은 앨범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975년 그가 중령으로 제3보병사단 창설 작전참모를 맡았을 때의 사진이었어요. 황무지였던 강원도 산악지대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젊었지. 사진 속 젊은 태사는 나침반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나침반으로 방향을 재고 직접 삽을 들어 초소와 막사 위치를 정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이봐, 박대위. 여기 A초소 위치는 좀 더 북쪽으로 옮기게. 시야가 확보되질 않아. 그때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완성된 부대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있었습니다.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성과였어요. 태사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장 한 장이 그의 인생이자 대한민국 국방의 역사였어요. 1978년 무장공비 침투작전, 1980년대 휴전선 경계 강화 프로젝트, 1990년대 현대화 사업까지. 그러다 갑자기 앨범 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5살쯤 된 아이가 작은 군복을 입고 경례를 하고 있었어요. 태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손자 준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라 군인이 되겠다며 장난감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예요. 어린 준호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자는 정말 군인이 되어 제3보병사단에서 복무 중이었어요. 태산이 직접 세운 그 부대에서. 태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준호를 마지막으로 본 지 벌써 2년이 넘었어요. 군에 입대한 후로는 휴가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봐야겠다. 결심이 섰습니다. 태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처럼 단호해졌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마지막으로 그 아이를 봐야겠어. 태산은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어요. 도토리묵과 더덕, 준호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이놈이 어렸을 때부터 도토리묵만 보면 눈이 반짝였지. 태산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손이 떨려 도토리묵을 자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덕은 정성스레 손질에 양념을 발랐어요.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선물이다. 요리를 마치고 도시락을 챙기는 태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게 마지막 선물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야, 군인은 울지 않아. 태산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군용 배낭에 도시락과 간단한 옷가지를 챙겼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장 계급장이 달린 모자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임무는 소장이 아닌 할아버지로서 수행한다. 태산은 모자를 배낭에 넣고 문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확고했어요. 83세의 몸이었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20대 청년 장교 그대로였습니다. 준호야, 할아버지가 간다. 태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작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지만 손자를 향한 사랑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마을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태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버스에 올랐어요. 5시간의 여정, 3번의 환승,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 손자를 생각하며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버스가 덜컹거리며 산길을 올라갔습니다. 태산은 창밖으로 펼쳐진 산세를 바라보았어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50년 전 그가 직접 이 산등성이를 오르내리며 부대 털을 잡았던 곳이었어요. 어르신, 다음 정류장이 제3보병사단 정문입니다. 운전기사의 말에 태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60년 군 생활에서도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지? 버스가 서자 태산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의 습관이었어요. 배낭을 어깨에 메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태산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눈앞에 높이 솟은 철문과 그 위로 둘러쳐진 철조망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한때 자유롭게 드나들었던 이 문이 이제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많이 변했구나. 태산은 천천히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2명의 젊은 병사가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병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태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런 어린 병사들을 지휘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손자 면회를 왔네. 강준호 하사를 만나고 싶네. 병사는 경례를 하고 초소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젊은 장교가 나왔어요. 날카로운 눈매와 단단한 턱선이 인상적인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특공대대 중대장 이면우 대위입니다. 면회 신청서는 어디 있습니까? 태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면회 신청서라니. 예전에는 그런 게 필요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 모든 문이 열렸습니다. 신청서는 없네만. 내가 강태산이네. 전 육군 소장이지. 이면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불신의 표정이었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태산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면우는 신분증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사전 면회 신청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규정입니다. 태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5시간을 달려왔는데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젊은이, 나는 이 부대의 뼈대를 세운 사람이네. 마지막으로 이곳을 보고 싶었던 것뿐이야. 이면우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입술 끝이 살짝 올라가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설자라고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십니까? 태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어요. 자신이 피와 땀으로 세운 부대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지갑을 열어 낡은 창설 기념 사진을 꺼냈어요. 이걸 보게.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태산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부대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면우는 사진을 한번 흘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건 그저 오래된 사진 한 장에 불과합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먼저 예약하고 오셨어야죠. 태산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평생을 바친 군대에서 이런 대접을 받다니. 하지만 그는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저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것이라도 전해주게. 태산은 배낭에서 정성스레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도토리묵과 더덕구이가 담긴 도시락이었어요. 이면우는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음식물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면우가 손을 내밀어 도시락을 밀어냈어요. 순간 태산의 손에서 도시락이 미끄러져 땅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며 정성스레 준비한 도토리묵과 더덕구이가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어요. 아, 태산의 탄식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흩어진 음식을 주워 담으려 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스팔트에 묻은 도토리묵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여긴 군대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이면우의 냉정한 목소리가 태산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어요. 태산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83세의 노인 몸으로 쪼그려 앉았다 일어서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중대장님,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이 부대를 만들 때 사람이 중심이 되는 부대를 꿈꿨어. 이면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썹이 꿈틀거리며 분노를 참는 듯했어요. 군대는 시스템입니다. 감정 따윈 필요 없습니다. 태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돌려 부대 정문을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등이 점점 구부러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부대 근처 작은 언덕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언덕 위에서는 부대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태산이 직접 설계한 배치도대로 지어진 부대였습니다. 여기서 내 손자를 지켜보겠다. 태산은 배낭에서 담요를 꺼내 땅에 깔았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담요 위에 앉아 부대를 바라보았어요.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준호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언덕을 휘감았어요. 태산은 담요를 어깨에 둘러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나이든 몸은 추위에 더욱 취약했어요. 소장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태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상사였습니다. 자네는? 이상훈 상사입니다. 오늘 당직인데 언덕 위에 불빛이 보여서 올라왔습니다. 상훈의 표정은 따뜻했어요. 태산을 보는 눈빛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추우십니다. 마을 여관에 가서 주무세요. 태산은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준호가 저 안에 있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나? 상훈은 잠시 침묵했다가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냈어요. 그리고 컵에 따뜻한 커피를 따랐습니다. 강준호 하사는 제 중대원입니다. 제가 전해드릴 말씀 있으시면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태산의 눈이 반짝였어요. 손자의 소식을 들을 수 있다니.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아이 잘 지내고 있나? 상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군인입니다. 할아버지를 많이 닮았다고 하더군요. 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꼭 참았어요. 군인은 쉽게 눈물을 보이지 않는 법이니까요. 고맙네, 상사.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태산은 커피를 마시며 별을 바라보았어요. 언덕 위에서 바라본 부대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어딘가에 준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태산은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은 꼭 만나고 말겠다. 태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담요를 더 단단히 몸에 둘렀으며 그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태산은 언덕 위에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83세의 노인에게 차가운 바깥에서의 하룻밤은 쉽지 않았어요. 담요 하나로는 산속 찬 기운을 막기에 부족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 갑자기 날카로운 경보음이 고요한 새벽을 깨뜨렸어요. 태산은 순간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60년 군 생활의 본능이었어요. 담요를 걷어내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지? 부대 전체가 붉은 비상등으로 물들었어요.
스피커에서는 긴박한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적색 경보, 적색 경보. 전 부대원 비상 집결. 반복합니다. 전 부대원 비상 집결. 태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상황이었어요. 그는 즉시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어요. 부대 정문 앞에 도착하자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투복 차림의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차량에 올라타고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태산은 본능적으로 지휘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60년간 위기 상황에서 항상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지휘소였으니까요. 지휘소 앞에서 이면호 대위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라디오를 들고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A 중대는 동쪽 능선으로, B 중대는 계곡 입구 차단. 신속하게. 태산은 잠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면호의 명령이 체계적이지 않았어요. 병력 배치의 핵심 지점이 빠져 있었습니다. 태산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어요. 대위님, 무슨 일입니까? 이면호는 태산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당황한 눈빛이었어요. 북한 무장공비 침투 가능성이 감지되었습니다. 레이더에 불명 신호가 포착됐어요. 태산의 표정이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서 베테랑 군인의 눈빛이 살아났어요.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경보가 울린 시각이 몇 시입니까? 0430시입니다. 태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지형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가 직접 설계한 이 지역의 모든 지형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어요.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 루트는 세 가지로 예상됩니다. 이면우가 놀란 눈으로 태산을 바라보았어요. 태산은 차분하게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진부령 계곡, 두문동 능선, 그리고 오대산 서쪽 계곡입니다. 이면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산의 분석이 정확했어요. 그들이 예상하고 있던 지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태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1978년 무장공비 침투 때와 패턴이 같소. 당시 내가 지휘했던 작전을 기억한다면 지금 즉시 오대산 서쪽 계곡에 병력을 배치해야 하오. 태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도 군인의 직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면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어제까지 문전박대했던 노인의 말을 믿어야 할지 자신의 판단을 따라야 할지 갈등하는 모습이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왜 하필 오대산 서쪽입니까? 태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북한 특수부대는 항상 침투 시 세 가지를 고려합니다. 은폐, 신속, 그리고 탈출로. 오대산 서쪽 계곡은 안개가 자주 끼고 수풀이 우거져 은폐하기 좋습니다. 또한 그곳을 통하면 1시간 내에 우리 부대 후방까지 침투할 수 있어요. 이면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태산의 분석이 명확했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의심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다른 두 곳은요? 진부령과 두문동은요? 태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부령은 지금 달빛이 너무 밝아 은폐가 어렵습니다. 두문동은 최근 산불로 지형이 변했죠. 위성 사진을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이면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태산의 말이 맞았습니다. 두문동에 산불이 난 건 극비 정보였는데 어떻게 이 노인이 알고 있는 걸까요? 순간 이면우의 눈빛이 결단으로 빛났습니다. 그는 라디오를 들어 올렸어요. 전 부대원 주목. 시중대와 특공대대는 즉시 오대산 서쪽 계곡으로 이동하라. 반복한다. 오대산 서쪽 계곡으로 즉시 이동. 태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면우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병력 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면우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존경심이 묻어 있었어요. 태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계곡 입구에 저격수를 배치하고 중앙부에 매복조를 설치하세요. 그리고 출구에 차단조를 두면 됩니다. 이면우는 즉시 태산의 조언대로 명령을 내렸어요. 부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은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젊은 군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청춘이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대는 긴장 속에 기다렸어요. 태사는 지휘소에서 이면우와 함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잡음만 들려올 뿐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라디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중대장님, 여기 특공대대 1소대입니다. 2명의 불명 인원 발견, 무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위 중. 이면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태산의 예측이 정확했습니다. 오대산 서쪽 계곡에서 실제로 무장한 인원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체포하라. 발포는 최후의 수단으로만. 30분 후 2명의 북한 무장공비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지휘소의 분위기가 환해졌어요. 군인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면우는 태산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이제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했을 겁니다. 태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랜만에 군인으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자네가 결단을 내린 거야. 좋은 지휘관이군. 이면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제까지 무례하게 대했던 노인에게 이런 칭찬을 들으니 부끄러웠어요. 제가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어요. 괜찮네. 군인은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하지.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의 긴장이 풀리고 아침 햇살이 군인들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태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 산봉우리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갑자기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헬기 한 대가 부대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어요. 이면우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단장님이 오십니다. 태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부대의 새로운 사단장은 누구일까요? 그는 창밖으로 다가오는 헬기를 바라보았어요. 새로운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부대 연병장에 천천히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 바람에 먼지가 휘날렸어요. 태사는 창문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부대 내에서는 모두 차렷 자세로 사단장님을 맞이해 주세요. 방송이 울려 퍼지자 군인들이 일제히 연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면우도 급히 제복을 정돈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태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50대 중반 단단한 체격의 남자였어요. 별 3개가 빛나는 계급장이 달린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3보병사단의 사단장 정원석 소장이었어요. 원석은 부대원들에게 격려를 받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면우에게 멈췄어요. 상황 보고해. 네, 사단장님. 오늘 새벽 0430시 북한 무장공비 2명 침투 시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체포 완료했습니다. 원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피해는? 없습니다. 완벽한 작전 수행으로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었습니다. 원석의 표정이 약간 풀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시선이 태산에게 닿았어요. 순간 원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어요. 저기. 원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태산에게 다가갔어요. 한 걸음, 2걸음.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장군님, 강태산 장군님이십니까? 태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그래, 원석아. 오랜만이구나. 원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갑자기 그는 태산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주변의 모든 군인들이 놀란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장군님, 마침내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30년 전 장군님의 부관이었던 정원석입니다. 태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원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자네가 이렇게 컸구나. 별 3까지 달았네. 원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눈물이 가득했어요. 모두 장군님 덕분입니다. 장군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태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젊은 중위였던 원석이 위험한 수색 임무에서 부상을 입었을 때 그를 직접 업고 산을 내려왔던 일. 그 후 원석의 군 경력을 지원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원석은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면우를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대위, 이분이 누구신지 알고 있나? 이면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분은 우리 부대의 창설자이시자 대한민국 육군의 전설이신 강태산 장군님이시다. 내가 군인의 길을 걷게 해주신 은인이시고. 이면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어제 자신이 이분을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났어요.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이면우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태사는 그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네, 혹시 연평도 포격 때 가족을 잃은 임대위 아닌가? 이면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크게 떠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태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내가 북한 심리전 분석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을 때 자네 사건을 검토했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자네를 단단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차갑게 만들었구려. 이면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시스템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태사는 이면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노인의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따뜻했어요. 아니네, 젊은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지키는 거야.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무너지기 마련이지. 이면우의 눈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긴 듯했어요. 원석은 잠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오늘 부대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손자분을 만나러 오셨다고요? 태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음이 다시 손자에게로 향했어요. 그래, 내 손자 준호를 만나러 왔네. 원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이면우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면우는 즉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강준호 하사를 즉시 사단장실로 데려오라. 태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30분 후 사단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병사 한 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군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2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강준호 하사였어요. 강준호 하사 사단장님 명령으로 왔습니다. 준호는 차렷 자세로 경례를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단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직 태산을 보지 못했습니다. 준호야. 태산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단장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의 몸이 굳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할아버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팔을 벌렸어요. 그래, 준호야. 할아버지다. 준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태산에게 달려갔습니다. 군인의 위험도 잊은 채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어요. 태산은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다, 우리 준호. 원석과 이면우는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에게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어요. 나중에 태산과 준호는 부대 내 벚꽃 아래에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태산은 손자에게 군인의 참된 의미와 인간적인 부대의 중요성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준호야, 군인은 총과 탱크가 아니라 마음으로 싸우는 거란다. 가장 강한 무기는 동료를 향한 믿음이야. 준호는 할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 존경심이 깃들었어요. 할아버지, 제가 군인이 된 건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입대하고 나서 점점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왜 군인이 되었는지. 태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벚꽃 한 장을 손바닥에 받았어요. 이 꽃처럼 군인도 언젠가는 지는 법이야. 하지만 우리가 심은 정신은 다음 세대에게 이어진단다. 그게 진정한 군인의 유산이지. 준호의 눈의 결의가 빛났습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그의 가슴 깊이 새겨지는 순간이었어요.
태사는 따스한 봄볕을 받으며 손자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들은 진단은 잠시 잊었어요.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태산이 부대를 방문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3보병사단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아침 점호 시간 이면호 대위가 중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중대는 변화를 시작할 겁니다. 이면후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을 시스템의 부품으로만 봤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이면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는 가족입니다. 강철 같은 규율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입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감동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누구도 이면호 대위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부대는 조금씩 변화했어요. 규율과 훈련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그 안에 따뜻한 인간미가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면호는 매일 저녁 병사들과 대화 시간을 마련했어요. 그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며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매주 한 통씩 부대의 변화와 자신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태사는 집으로 돌아와 매일 준호의 편지를 기다렸어요. 편지가 도착하면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때로는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어요. 한 달 후 특별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태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할아버지, 부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임대위님도 변하셨고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세요. 모든 게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지난주에는 임대위님이 직접 면회를 주선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편안한 면회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이 부대는 진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부대가 되고 있어요. 태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자신이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다니. 그날 밤 태산은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많이 떨렸어요. 심장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천천히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내 심장은 언젠가 멈추겠지만 내가 만든 부대의 심장은 계속 뛸 것이다. 그 안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흐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 방위의 근본이다. 준호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군인이 되기를 바란다. 내 생의 마지막 임무는 완수되었다. 태사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그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태사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순간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군인다웠습니다. 정확히 5시 기상 시간에 영원한 휴식에 들어갔어요. 부대의 태산의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군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었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면우가 다가와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네 할아버지는 우리 모두의 스승이셨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어가자. 원석 사단장은 특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제3보병사단 전원이 태산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현직 군인들이 전직 군인의 장례식에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장례식 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정복을 입고 태산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봤어요. 준호는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슬픔 속에서도 단단했어요. 이면호 대위는 직접 조사를 낭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장군님께서는 우리에게 무기보다 강한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부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태산의 관이 천천히 땅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모든 군인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의 경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예를 표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원석과 이면우는 특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3보병사단의 모든 초소의 인간 중심 방위라는 문구를 새기기로 했어요. 태산의 정신을 기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면우의 중대는 부대 평가에서 최우수 중대로 선정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였어요. 이전까지 그의 중대는 규율은 엄격했지만 단합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원석은 이면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지? 이면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장군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시스템이 아닌 사람을 믿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해 겨울 제3보병사단은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강태산 장군 추모 및 인간 중심 방위 선언식이었어요. 많은 고위 장성들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태산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노년까지 그의 군 생활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태산이 준호와 벚꽃 아래에서 찍은 것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손자의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그는 행사장 앞에 서서 할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태산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원석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오늘 우리는 한 위대한 군인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가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강태산 장군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힘은 무기가 아닌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이면우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네 할아버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있어.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의 결의가 빛났어요. 네, 대위님. 할아버지는 이제 영원한 초소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날 밤 제3보병사단의 모든 초소에 불이 밝혀졌습니다. 군인들은 평소보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경계 근무를 섰어요.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제 태산의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을 다시 읽었어요. 내 심장은 언젠가 멈추겠지만 내가 만든 부대의 심장은 계속 뛸 것이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소도 지었어요. 할아버지의 심장은 멈췄지만 그의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군인들의 가슴 속에서 계속 뛰고 있었으니까요. 할아버지, 약속드립니다. 저도 언젠가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지휘관이 될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마치 태산이 하늘에서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어요.